3번 우리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인데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규정에 있는 내용들 제가 거의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해하시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예산 구성을 보시면 직접비, 간접비, 이제 요게 비목이죠. 요게 비목이고, 그리고 인건비, 학생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활동, 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요런 등등이 이제 세목, 그죠? 요게 이제 세목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전화로 이제 문의가 자주 오는데 비목, 세목 개념이 이제 막 헷갈리시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세목입니다, 세목. 그리고 회의비, 여비 이런 거는 이제 세세목, 그죠? 이제 세세목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네. 우선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목이죠. 그래서 우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추가로 우리가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면 연구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행정부서가 아닌, 즉 산학협력단 또는 출연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지원 전담부서 사람이 아닌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지원 인력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직접비의 인건비로 쳐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참여연구원 앤드 연구지원, 연구 근접지원 인력, 이렇게 인건비를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기간부담금, 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급여 총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 대학 특정연, 출연연에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이 된다. 학생 인건비에. 시설 장비비는 시설 장비, 구입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금액적으로 보면 구입비가 제일 큰데 회계법인하고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는 대부분 요 유지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유지비 때문에 발생이 되냐? 이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거죠. 이 연구 장비, 요 과제에 지금 투입하는 장비인데 거기에서 발생된 유지비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요거를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거나 우리 과제에 현물로 투입하기로 한 장비의 운영 유지비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현물로 투입되지 않은 거는 유지비를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그 현물이나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요거에 대해서만 유지비를 쓰시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하게 비용을 쓰시지 말고요. 확실한 비용 위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쓰실 비용들 많잖아요. 그죠? 쓰실 비용들 많기 때문에 굳이 긴가민가한 비용들 어렵게 찾아가지고 쓰시지 말고 확실한 비용을 쓰셔라. 애매한 거는 그냥 우리 회사 돈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재료비는 뭐 구입비, 또 시제품, 뭐 시험 설비 제작비, 그러니까 시작품, 시제품 제작비 이런 거 연구 재료비로 쓰시면 되겠고요. 연구 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뭐 이런 것들, 또 연구인력 지원비, 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뭐 종합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쓰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특허 출원 등록비랑은 다른 비용이죠. 그죠? 특허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고요. 간접비. 요거는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 해외의 특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동향 조사를 해서 연구 개발 과제에 내가 그 조사한 결과를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사전 단계죠. 그거는 직접비에 연구 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특허 출원 등록비는 어찌 보면 사실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후 비용입니다. 즉 이거는 연구 개발 비용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사후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로는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의비는 그야말로 뭐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들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뭐 설치, 임차 뭐 이런 비용들. 연구실 운영비는 뒤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연구인력 지원비는 교육, 뭐 학회, 세미나 참가비, 야근 식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그 밖의 비용에서 회계법인들하고 또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비용들이 있어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뭐 등등등 해서 각종 세금,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 공공요금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연구비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와,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곤 우리 회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공공요금을 막 연구비로 쓰시는 거죠. 여기 써 있으니까 된대, 이게 된대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이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 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구 활동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 활동비는 간접비도 아니고 직접비란 말이에요. 그죠? 직접비는 우리 연구 이 과제로부터 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요 과제물하고 요 비용하고 1대1로 매칭이 돼야 요 비용이 요거구나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 우리 회사에 부과된 뭐 세금 이거랑 우리 과제에서 우리 과제 때문에 이 세금이 얼마 발생됐는지 뽑을 수 있으세요? 못 뽑죠, 그죠? 직접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공공요금 못 뽑죠. 우리 과제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왜 들어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인데, 우리가 이제 뭐 풍력 발전기를 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탁 풍력 발전기를 이제 꼽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운전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전기도 이제 뭔가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용수도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또 요새는 이제 그 ICT 뭐 이런 기술도 결합 때문에 뭐 통신 서비스도 이렇게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그 풍력 발전기에 딱 꼽힌 전기는 별도로 계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고지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도 고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별도로 딱 고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1대1로 추적이 되는 그런 비용은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더라도 활동비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회사에 부과된 거, 우리 과제와 1대1로 비용을 매치시킬 수가 없는 거는 안 된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수당, 우리 참여 연구자분들에게 이제 고생했다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보안수당, 보안과제 참여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위탁연구개발비, 특정 연구의 한 파트를 위탁 줘가지고 수행케 하는 그런 비용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직접비는 끝나고 간접비입니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인력지원비는 아까 우리 참여연구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뺀 우리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 지원비는 기관 공통비용, 또 연구실 안전관리비, 또 보안관리비 뭐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성과활용 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 여기 나오네요. 아까 그 출원등록비는. 그죠? 간접비에 요거 나오는 거고요.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나오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과학문화활동비가 있단 말이죠. 과학문화활동비가 있고, 앞에 연구활동비에 보면은 세미나 뭐 이런 개최 비용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를 참가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로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 참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회를 왜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식재산권 요 특허 조사 분석과 비슷하게 내가 전시회를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경쟁사들이 어떻게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동향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사전 동향조사를 통해서 우리 과제를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개발 사전 단계에서 참가하는 이런 전시회 참가비는 연구활동비에 연구활동비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많이 좀 팔아야지 해서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내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우리 제품을 거기다 딱 전시를 해가지고 마케팅 홍보를 하겠다. 이건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원래 그건 연구개발비도 아니지만 고생했으니까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로는 해줄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마케팅 목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것들은 간접비에 과학문화활동비. 그게 아니라 내가 동향조사 차원에서 내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가한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직접비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항목별로 이제 어떤 용도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금액을 계상을 해라. 이제 계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쓰시면 안 된다.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은 쓰시면 안 된다. 중복 비용 당연히 안 된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동일 기간에 동일하게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우리 기업인데 계열사 등 법인은 분리가 돼 있지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간 간에 발생하는 비용도 안 된다. 예를 들면 A 회사, B 회사 법인 등기 부를 때 보면은 달라요. A 회사, B 회사가 분명히 독립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싹 가보니까
이제 현관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관문 왼쪽은 A 회사, 현관문 오른쪽은 B 회사. 들어가 봤더니 A 회사 직원이 B 회사 일도 하고 있고 B 회사 직원이 A 회사 일도 하고 있고 A 회사가 쓴 노트북을 B 회사 직원이 막 쓰고 있고 이제 이러면은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될 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취급이 돼서 유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인 분리시켜 놓고 막 거래하시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또는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중앙행정기관 즉 전문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또 안 되는 거는 수행기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용.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거래하는 거니까 내부 비용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행기관 간에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 주관기관, 위탁기관, 이런 식으로 같은 수행기관 간에 발생되는 비용도 안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고 또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출연연이나 대학 같은 경우들 보면은 공동 장비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축해 놓고 그 여러 기관들 와서 이렇게 장비 사용료 내고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장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그런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같은 수행기관, 다른 수행기관한테 돈 받고 그걸 해줬다. 그럴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돈 낸 기관이 같은 수행기관 간에 거래를 한 거지만 그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고 그걸 사용한 비용이라면 수행기관 간 거래도 인정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공동 장비 센터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나 그거 좀 쓸게 하고 돈 주고 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수행기관 간에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쓰신 것들도 수행기관 내부 비용이든 수행기관 간 비용이든 간에 이런 시험 검사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통 인정 기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썼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용을 입증할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우리 증빙 자료 갖추란 얘기구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시고 검수해야 된다. 참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검수해야 된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실적 보고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나오는데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 이런 거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도통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입고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 요거 하나입니다. 그냥. 요거 하나고 돈은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돼요. 돈은
돈은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물건이 들어와서 과제에 투입이 됐냐.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와서 투입됐냐. 용역 결과물이 들어와서 반영이 됐냐. 그게 종료일까지만 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따지고 보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종료일 이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종료 이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들. 연구수당도 원칙적으로는 기여도 평가도 종료 이후에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이 종료일 이전이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지 않냐? 또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라 함은 뭐 계약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서 계약만 종료일까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 매뉴얼에 보시면 지출 원인 행위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행 완료까지도 돼야 그게 지출 원인 행위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또 우리 직접비 사용할 때 연구비 카드, 또 계좌이체 형태로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 정규 증빙 뭐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뭐 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되고 전자 또는 뭐 면세법인한테 뭐 물품 공급받는다든지 하면은 전자계산서 발급 받으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 뭐 각종 세법에서는 뭐 3만 원 이하 거래인 경우에는 뭐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지만 연구비 규정에서는 3만 원 이하라도 정규증빙 무조건 수취하셔야 됩니다. 저희 세법하고 다릅니다. 인건비 사용 기준, 인건비 계상률만큼 계상할 수가 있다. 급여의 인건비 계상률만큼 해라. 뭐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급여에다가 인건비 계상률만큼. 근데 급여에는 그냥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이 된다. 거기에 인건비 계상률로 하는데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소속 기관의 우리 뭐 인사 규정이라든지 취업 규칙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우리 혁신법 매뉴얼에 나와 있는 Q&A 내용인데요. 외부 연구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 만약에 중소기업이어서 사람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외부의 좀 전문가를 우리가 참여연구원으로 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인력을 좀 보강해서 과제를 한번 진짜 제대로 수행을 해보겠다 해서 외부 인건비를 제가 드릴 테니 우리 과제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 대학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불인정입니다. 탁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우리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 교수님들 또 영리기업 소속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없다. 즉 외부 인건비 현금 못 준다. 기업분도 안 돼, 대학 교수님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아무리 훌륭한 연구소에 뭐 연구원분 계셔도 그분 외부 인건비로 못 주고요. 우리 뭐 대학에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도 그분한테 외부 인건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원래 기관에서 월급이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월급이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하러 외부 인건비로 현금을 주냐, 정부가. 원래 월급 받을 사람들인데 이런 거죠.
예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외부 인건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뭐 신규 인력한테 뭐 이렇게 외부 인건비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분도 뭐 외부 인건비 줄 수가 있는데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외부 인건비를 줄 수 있냐 현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빠진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출연 연구 기관에 계시는 그런 그 연구원 분들 우리 그 뭐죠 애틀이나 뭐 기계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에 계시는 그런 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원래 현금 인건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부에서도. 그런 분들은 외부 인건비도 받을 수 있다. 교수님들, 회사에 계신 분들은 못 준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제가 뒤에 사례에서도 요거 하나 넣어놨는데 같이 좀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아까 제가 요 기준 단가 금액이 22년도 말에 그 상향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금액 이상으로 이제 지급하시면 되고,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 초과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학생 연구원 분들도.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에 요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을 한다. 요 100% 초과 여부 따질 때. 연구시설 장비비 공통사용 기준인데요. 요거는 뭐 별 내용은 아니고 1억 넘거나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심의나 이런 것들 받으셔야 되고 또 시설 장비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그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고돼서 사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 장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과제면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된다. 긴급 상황시는 1개월 전까지 23년도도 코로나 특별 지침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23년도까지는 일단 11월 말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1개월 전까지만. 연구 재료비 요거는 이제 현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원 등록 유지비는 불가능하다. 이건 간접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40%, 회의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들만 회의를 할 때 드는 식사비는 불인정이다. 외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컨소시엄 간에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같이 회의하시고 회의비 쓰실 수 있다. 어쨌든 다른 회사 사람이 꼭 한 분은 들어와야 된다. 10만 원 초과냐 1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뭐 달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10만 원 이하여도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럴 거면 10만 원이 넘던 10만 원이 안 되던 그냥 회의록 작성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출장비, 공무원은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국외 출장은 사전에 출장 계획서, 사후에 출장 보고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 계산 가능하다. 종료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가로 열고 최소 단위.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임차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그 라이센스 임차 기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뭐 공급사가 최소 6개월 아니면 뭐 최소 1년 단위 요렇게 밖에는 제공을 안 하는. 그러다 보니 만약에 6개월을 최소 공급 단위로 공급사가 딱 정해놨을 때 우리가 6개월 밑으로는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10월 1일이었다. 과제 종료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치를 임대를 했다.
과제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은 예전에는 과제 기간 중에 해당되는 3개월만 인정을 하고 과제 기간이 벗어나서 임대를 하는 3개월은 불인정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이렇게 그 최소 공급 기간으로 계약을 맺은 거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최소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한 거라면 기간을 초과해도 즉 6개월치를 전부 다 인정을 해줘라. 요 얘기입니다. 다만 2개월 전까지 구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에 내가 사용을 시작을 했을 경우엔 최소 기간으로 계약을 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과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실 운영비 기간 자체 규정에 따른 구매 절차 준수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또 연구 인력 지원비는 평일 점심 식대는 쓸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야근 식대까지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참여 연구자분들끼리 드시는 점심 식대는 안 된다. 그건 각자 돈으로 먹는 거다. 회의비는 점심 때도 쓰실 수 있어요. 회의비는 점심 때든 저녁 때든 회의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건 참여 연구자분들끼리 드시는 야근식 때는 그 저녁에만 드실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요 얘기고요.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수행기간 간 거래가 인정이 안 되듯이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요런 케이스 2개만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 중에 2케이스만 인정이 되는데 비영리 기간 상호 간에 비영리 기간 내에 참여 연구자와 별도 부서 사람한테 주는 전문가 활용비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즉 다시 보시면 기업이 들어가는 순간 인정이 안 되고요. 둘 다 비영리 기관이거나 우리 기관 내에 전문가 활용하실 때 우리 기관 자체가 비영리 기관이면 다른 부서 사람한테 쓰실 땐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기업이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수정인건비라 함은 인건비, 현물 포함을 하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를 한다. 학생 인건비는 포함하고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금액이 아니라 실사용 금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단계 시작 시 계상했던 금액을 증액해서는 못 쓴다. 즉 그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실집행 인건비 20%, 단계 시작 시 계상한 금액까지 한도, 그죠? 그렇게 연구수당 총액은 한도가 정해지고 개인별 한도는 특정인이 전체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이상을 못 받는다. 누군가 혼자 많이 받고 내가 진짜 이 기여를 나 혼자 다 했다. 그래서 나 혼자 뭐 100%, 90% 받으시면 불인정됩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직접비 사용 비율 60%면 연구수당은 80%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 네, 그 얘기고요. 다음 단계로 2월이 불가능하다. 보안수당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보안 과제를 별도로 수행하시는 그런 과제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의 40%까지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때는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간접비, 간접비 계산 기준은 한번 그냥 보시죠.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아까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 50% 그 기준으로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가 못 넘으면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 비율까지만, 51%가 넘는 순간 100%까지 쓸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 보시면은요,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은 표인데,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연구수당 간접비 요 얘기고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요 사용 비율 요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지바로 과제들하고 RCMS 과제들하고 구분을 해서, RCMS 과제들은 우리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하고, 연구수당 지급 비율 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직접비 사용 비율 60%일 때 연구수당은 8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RCMS 과제는 이번 단계 예산 기준으로만 따지면 돼요. 근데 통합이지바로 과제는 이번 단계 예산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서 이월된 예산도 다 반영해준다. 그리고 사용액도 전 단계 2월액 중에 사용한 금액도 다 반영해준다. 요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딱 하나 예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요겁니다. 요거 하나. 간접비의 그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할 때 분자는 전 단계 직접비 사용 금액이, 그러니까 전 단계 직접비 2월금의 사용 금액이 들어가는데, 분모에는 전 단계 직접비 2월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왜 뺐냐 그냥 생각해 보면, 요 직접비 사용 비율을 좀 많이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접비 100% 다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지바로 사업들은 여기서 요걸 빼준 것 같아요. 전 단계 직접비 예산, 2월된 예산 요 분모에서. 나머지는 여기는 다 전 단계 2월금이 다 포함되는 개념, RCMS는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직접비의 40%, 인건비의 20%, 이런 얘기할 때 현물이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할 때 직접비 40% 할 때는 현물이 포함된 개념이고,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얘기할 때도 현물 포함된 금액이고, 간접비 그 고시비율 곱하는 여기에는 현물은 다 빠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요건 표 보시고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 편인데요. 아까 요 인건비 부분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자계자 이체하시면 안 된다. 급여 지급 전에 선자계자 이체하시면 안 되고, 현금 인건비 금액을 총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요 얘기고요. 나머지 금액들,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그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요것만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법 도입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인데도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는 2가지, 좀 작게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여기 왼쪽에 2개는
소모성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비소모성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처음에는 소모성 비용이냐 소모되지 않는 비용이냐. 소모성 비용은 뭐고 비소모성 비용은 뭐냐.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제가 요거 있죠. 이거 프린트, 요거 지금 레이저 포인터. 얘를 보시면은 요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는 소모성이죠. 제가 이 포인터 한번 누를 때마다 건전지가 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는 소모성. 요 레이저 포인터 자체는 비소모성. 제가 100번 누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효과가 감퇴가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요런 비품도 제가 강의 한번 했다고 해서 얘가 뭐 조금씩 가라앉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비소모성. 뭐 저런 슬라이드 같은 것도 다 비소모성. 우리 종이, 펜, 잉크 이런 거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소모성. 이해되시죠? 그죠? 소모성이냐 비소모성이냐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들어가 보면 소모성 비용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소모성 비용도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이냐 아니면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이냐.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예를 들어보면 종이, 펜, 잉크 이런 건 이제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은 뭐 실험실의 세제, 뭐 실험용 장갑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소모성 비용이죠. 우리 기업은 일반 소모성 비용은 아예 못 삽니다. 아예 못 사요. 사면 무조건 불인정이고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쓰시면 인정된다. 실험실 세제 장갑과 같은 일반 소모성 비용은 무조건 못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모성은 끝났고 이제 정리가 됐고요. 비소모성 물품을 사시려면은 비소모성 물품을 사실 때는 그냥 사시면은 무조건 불인정이고 우리 협약할 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 상에 품목, 수량,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 안 한 걸로 보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뭐 비품 이런 거 쓰실 때는 협약 당시 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쓰셔야 인정이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 기업분들. 네. 자,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이 일단 지금 과기부에서는 23년도에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각 부처별로는 아직 그 고시가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과기부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과 우리 연구비 입장에서는 22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 기업은 기존 인력한테 현금 인건비를 못 주나 코로나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라면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감염병 관련 예방, 대처 비용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해줘라. 정산할 때. 그리고 아까 연구시설 장비는 뭐 종료 2개월 전까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한 상황일 때는 1개월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직접비를 최대한
2월 해주도록 부처에서는 적극 승인해줘라. 다음 단계 2월을. 이런 얘기가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계 내에서는 승인 없이 그냥 자동 2월 되는 거예요. 단계 내에서는 연차 간엔 그냥 자동 2월 되는 거고, 단계 간에는 직접비는 적극 승인해줘라. 이런 얘기고, 다만 아까 연구수당은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금지다 그거는. 협약 변경 사항, 사전 승인 대상이 있고 사전 통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다 반복적인 내용이어서 따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승인 사항을 내가 승인을 깜빡하고 안 받았다? 불인정입니다. 1억인데 진짜 불인정입니까? 네, 진짜 1억도 불인정입니다. 승인 안 받으면. 네. 다음은 정산 및 회수. 요거는 우리 이제 정산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제 실시가 된다.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이제는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그 단계 내에 연차 때도 회계법인에서 뭐가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는 상시 점검이고요. 단계가 끝나야 반납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라는 정산 보고서가 날라올 거예요. 단계가 끝나야. 그러니까 반납 행위는 단계 종료 후다. 네. 우리 통합관리기관들은 계정 대체하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네, 요거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